다시 좀 얘기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재판을 좀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백 변호사님. 네. 정유라 씨가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6명 중에 네가 한 명으로 뽑혔으니까 그 지원을 받는 거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 5명이 들러리 네,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 씨도 제가 보기엔 그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예. 본인이 탔던 말들 얼마나 비싼 말이었는지 본인도 알 거고요. 근데 일단 정유라 씨가 그 공항에서 처음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아, 준비를 꽤 많이 했구나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는 직접 가지 않았지만 이경재 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가 3일 정도를 덴마크에 가서 직접 그 구금시설에 있는 정유라를 접견을 했었거든요. 예. 최순실의 뜻과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됐고 정유라가 굉장히 철부지처럼 보였지만 그날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본인이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6명을 끼워 넣었다라는 게 정유라가 이번 어찌 보면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실패했죠. 발부가 안 된 거에도 일정한 원인이 있을 거고 그 최순실 씨도 이렇게 좀 안전판을 마련해야 나중에 소위 말해 탈이 났을 때 본인도 빠져나갈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허위로 6명을 만들어 놨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나머지 5명한테 전혀 안 갔다는 부분이 확인이 된 이상 이거는 그냥 형식이 6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삼성이 정유라 개인을 위해서 모든 걸 지원했다는 게 어찌 보면 또 역으로 단적으로 드러난 그런 측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의 관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노승일 부장이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에 좀 영상을 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개를 못 키우게 하면 나 말을 안 타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엄마랑 이제 싸워요. 뭐 육두문자까지 얘기하면서 싸우죠. 그 거실에 똥하고 오줌하고 이렇게 범벅이 돼 있는데 본인의 손자가 거기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할머니가 좋아하겠어요. 이종훈 박사님,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가 정유라 딸 문제만큼은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어제 노승일 부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 씨가 내가 교육부를 15년 동안 도와줬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루어진 국정농단 말고도 그럼 그 전부터 교육부 같은 데는 직접 개입했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뭐 그 과거에 그 교육부 뭐 장관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좀 미쳤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역시 이제 정유라를 고려를 해서 정유라가 생각만큼 뭐 이렇게 학업이나 이런 거 역시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그걸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좀 도와줘서 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그렇고 뭐 대학교도 그렇고 그 진학하는 과정에 좀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한 사전 조치를 좀 취했던 것 같긴 해요.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밝히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우리가 정황상 이제 그동안 다 드러났듯이 거의 올인하다시피 한 것 같아요. 특히 학업 문제에 있어서는 엄마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정작 본인은 별로 그렇게 학업에 뜻이 없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와 관련한 얘기도 처음에는 엄마하고 딸이 좀 얘기가 좀 다르게 나오다가 요즘에는 얘기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지원 문제도 역시 입을 딱 맞춘 듯이 6명 가운데 나 하나 포함됐다고 하더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다라고 지금 엄마를 인용해서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의 그 관계를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그 엄마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딸이 아니라는 말 잘 듣는. 절대 그런 딸이 아닌데 요즘엔 그런 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업 문제도 이번에 와서 한 얘기도 그렇고 또 이 삼성에 지원받은 부분도 그렇고 이거는 그야말로 변호사 그리고 최순실의 시나리오 따라서 아주 잘 학습을 해서 지금 굉장히 재단된 발언만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 15년 동안 교육부를 도왔다는 말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최순실이 과거에 뭐 했습니까? 유치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한 전문대학교에서 유아교육학을 강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교육부와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테고 또 이제 청담고등학교에 이제 딸을 넣었을 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청담고에 있는 교사들한테 행패를 부리면서 한 말이 교육부 장관한테 말해서 당신 뭐 자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최순실 씨는 교육부 공무원들하고 뭐 네트워크나 인맥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무슨 뭐 검찰이 조사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 최순실의 이 말이 15년 동안 도왔다는 거는 거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서 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 말에는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최순실 씨가 말은 저렇게 막 함부로 하지만 절대 뭐 좀 의미가 없는 말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 그러면 이 15년 동안 도왔다는 게 뭔지를 검찰이 수사하면 저는 뭔가 또 다른 뭔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허풍으로 들리지 그렇지는 않는다는 않습니다. 예. 건데 저 구체적으로 뭐냐에 대해서는 노승일 부장이 거기까지는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교육농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제 이후에 조금 더 밝혀져야겠습니다만 지금 예. 저 한마디를 가지고 너무 많은 유추를 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 그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오랜 기간 나와 개인적인 이야기까지도 같이 나눴고 많은 부분을 도와줬다. 예. 힘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같이 했었다라고 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던 시절 4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던 시절도 있었고 예. 어쨌든 뭐 평생을 전 대통령의 딸로 살아왔던 그 힘은 갖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힘을 빌려서 여러 가지 일들은 쭉 해왔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정권 차원까지 힘이 확장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냐 아니면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의 힘을 빌어서 국회의원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겠죠. 예. 어제 사실 재판에서 좀 눈길을 끈 부분은 노승일 씨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변호인하고 거의 싸우다시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만큼 노승일 씨가 중요한 증인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번 국정농단을 밝히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한 게 고영태 씨하고 사실 노승일 부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노승일 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의도된 것이다, 이런 것으로 좀 몰고 가려고 했던 게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고 또 최순실 측 변호인이었던 거고요. 그게 큰 전략이라는 말씀이시죠? 전략이죠. 왜냐하면 지금 노승일 부장의 진술은 핵심 증거입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도. 그럼 이 지금 진술 자체가 무언가 의도돼 있고 예. 계획돼 있고 좀 과장돼 있고 뭐 신빙성이 없고 이쪽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최순실한테 2번이나 나가고 왜 거기 붙어 있었냐. 예. 결국 이거 지금 내부에서 뭐 자료 모아가지고 뻥 터트리려고 한 거 아니냐. 의도된 행동 아니었냐 이런 취지로 이제 질문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은 내가 다른 데 취직을 못해서 거기 계속 있었다는 취지로 이제 답을 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내 진실성을 의심하지 말라는 취지 얘기를 하고. 예.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도 저 이혼하지 않았냐. 그리고 가족 중에 뭐 검찰 직원 있다고 뭐 사상할 얘기를 했네요. 과장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무언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자꾸 이제 씌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노승일 부장이 어제 그 과정에서도 약간 흥분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돌파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런데 말리면 안 돼요. 이런데 말리면은 사실 이게 판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증인이 진술을 하는데 무언가 이 사람이 계획되고 의도되고 과장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 예.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면 그 진술은 증거 가치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측, 최순실 씨 측은 예. 노승일 부장 또 고영태 씨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의도된 도발을 했던 거고 예. 거기에 그래도 이제 노승일 씨가 1월 달에도 저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한번 섰고요.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섰어요. 경험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네요. 있으니까 이제 예. 그쪽에서도 역시 아마 이렇게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제 좀 흥분은 했지만 그래도 예. 잘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승일 씨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호사가 마치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최 씨 주변에 머문 거 아니냐. 네. 그런 성격도 약간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예. 정확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그렇지만 노승일 씨가 최순실에게 좀 많이 당했죠. 예. 당하면서 이 삼성 그 코레스포츠에서 재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삼성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진 자료가 거짓된 자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도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최순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유영하 변호사 얘기는 예. 복수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다가 요만한 자료를 이만하게 터뜨린 거 아니냐 이 뜻이에요. 과장해서? 네, 과장해서. 그러니까 실질은 한 1밖에 안 되는 걸 100처럼 만들어서 과장해서 터뜨렸으니까 이 사람의 진술은 대부분 신빙성이 없다. 이 얘기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유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예. 물론 진실이 크기는 그대로 유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판사가 이제 하는 건데 노승일 부장은 어쨌든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제 뭐 폭로하겠다고 준비한 거는 같습니다. 이게 뭐 좋게 예. 이야기하면 내부 고발자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평소에 이제 나쁜 감정일 수도 있는 게 그 노승일 전 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죠. 방송 뭐 신문 뭐 잡지. 근데 거기 보면 정말 저는 최순실 씨가 사람 관리를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고영태 씨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예. 필요가 없으면 과감하게 칩니다. 예를 들어서 노승일 전 부장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독일에서 그러니까 월급을 주다가 심지어는 정유라의 사위와 사위의 친구까지도 월급을 주는데 자기한테는 월급을 적게 주고 심지어는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굉장히 간장밥인가 뭐 간장밥을 만들어 먹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인터뷰 통해서 다 이야기하고 또 나는 고급 인력이고 나름대로 일 잘하는데 한 일이 뭐냐면 인터넷 가지고 집 알아보고 뭐 자동차 이게 얼마인지 알아보고 이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쉽게 하면 쓸기를 씹은 거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예. 이 최순실 씨가 했던 이 일에 대해서 한번 폭락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오는 거지. 만약에 이런 분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고 다만 이제 최순실 씨는 자업자득일 수가 있는 게 그렇게 사람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한마디 할 거를 10마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영태 씨도 결국은 뭡니까? 잘 지낼 때는 거의 공범 수준으로 지내다가 어느 순간 틀어진 뒤부터는 완전히 이제 고발자가 되는 것처럼 저는 노승일 전 부장도 발언을 들어보면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노승일 전 부장은 최순실이나 삼성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게 정유라, 최순실, 노승일 독일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핵심적인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이 결국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러한 질문들이 증인의 공신력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을 우리가 봤을 때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일관되게 이 재판은 정치 재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어제 질문에서도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정당들과 사실상 뭐 의견을 주고받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긴밀한 식으로 관계 유지한 거 같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유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이번 재판에 있어서도 이걸 정치 세력화 시키려고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것으로 밀고 가기 위해서 정치적인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부각시켜 나가는 것인데 결국은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재판은 법리를 가지고 다툼을 해야지 정치 재판을 끌고 가고 변호인들 하는 행위가 그 재판에도 잘못되게 인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형사 재판은 훨씬 더 중하게 법리 재판을 다퉈야 될 것인데 다시 또 똑같은 반복을 이 변호인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정치 재판화 하려고 했던 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 얘기를 하는데 형사재판은 사실 정치적으로 몰고 가면 망합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말 그대로 완벽하게 법리와 증거를 가지고 다퉈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 더불어민주당 검찰 특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특정한 정치 세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일을 크게 부풀린 것 아니냐. 결국 이것도 역시 노승일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변호인들은 노승일 씨가 얘기하는 부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다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못 다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사람이 지금 부풀리고 있다.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생활이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신뢰하면 안 된다 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나 최순실 변호인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 그만큼 이 노승일 부장이 많은 걸 알고 있고 진실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적으로 하나하나씩 다투기가 어렵다 보니 사실관계를 다퉈서 이길 가능성이 낮으니까 어차피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다. 아예 못 믿을 말이다.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들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 대답을 하다가 화를 내게 된 겁니다. 짧게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저도 100% 동의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변호인들이 좀 자중했으면 좋겠는 게 고영태 씨도 그렇고 과거의 직업이라든지 신용 상태라든지 이번에도 노승일 전 부장에 대해서 이혼 경력을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굳이 그 이야기를 안 해도 될 장면에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뢰도를 떨어뜨린 거고 저 사람의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인간에 대한 가치는 누가 이렇게 재단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는 제가 봐도 조금 비신사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큰 전략이에요. 정치적인 얘기 하나 하는 거하고 핵심적인 직인에 대해서 개인 사생활로 몰고 간 고영태 씨도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하는 얘기 하나도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믿을 얘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질문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특검,
그다음에 검찰하고 뭐 관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예. 이런 건데 완전 자충수 아닌가요? 그 특검이 어느 정부 하에 특검이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어느 정부 하에서 특별수사본부였냐는 거죠. 문재인 정부 하에서 특검도 아니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그 특별수사본부도 아니었잖아요. 엄연히 박근혜 정부 하에서 특검과 이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 거하고 영 상충되는데도 무조건 갖다 붙여서 일단은 뭐 몰아붙이는 이런 식의 지금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지적드렸듯이 곧바로 이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그냥 드러나는 질문들을 지금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다들 지적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지난번 헌재 그 심판 과정하고 똑같은 오류를 지금 변호인단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그 상대방을 자꾸 자극을 해서 흥분을 시켜서 자꾸 본질을 지금 흐리고 정치적으로 약간 분위기를 조성하고 뭐 여론전을 펼치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이거 별로 이렇게 유리한 전략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서는 헌재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퉈가지고 최대한 뭐 형사재판 형량을 낮춘다든지 무죄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저희가 언론에서 이렇게 기자들이 보내온 거 보면 거의 이런 식의 질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의 대응은 거의 뭐 변호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번 형사재판도 사실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박 전 대통령 측만 이제 딱 놓고 띄워보면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예요. 나는 무죄예요. 내가 했던 것들은 대통령으로서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고 네. 나는 잘못한 게 없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뜻을 받들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 혼자만 들어가서 접견을 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많이 알 수가 없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나머지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증거들이 한 100가지가 정도가 있는데 이 모든 걸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 모든 걸 부인 못합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부인을 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해주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 증인이 나오면 이 증인은 못 믿을 사람인 거고요. 이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객관적 증거가 나왔는데 이걸 예.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박 전 대통령 모든 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뇌물은 뭐 법리적으로 다툼이라도 있다고 하지만 예. 그 외에 굉장히 많게 뭐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사실은 확인된 것들도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전면 부인해야 되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예. 지금 증인이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최순실도 마찬가지예요. 최순실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 역시 모든 거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저 사람들이 꾸민 음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이 꾸민 음모면 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거밖에 다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피고인들의 문제예요. 피고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지켜줘야 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방법밖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먼저 말. 그러니까 그 부분 저 생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변호인단이 지난번하고 똑같은 게 결국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 경호만 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들이. 예, 변호사들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승일 부장이 나왔으면 제가 만약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면 예. 이렇게 접근했을 것 같아요. 당신 한때 최순실하고 굉장히 가까웠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최순실이 이 모든 걸 다 했는데 이거 삼성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다 한 거 맞지? 그런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사전에 공모했다는 거 이런 거 들은 적 있어? 이렇게 접근해서 아예 노승일로 하여금 최순실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요? 저는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지금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자기는 몰랐고 최순실이가 다 알아서 한 거고 난 돈 한 푼 받은 거 없고 받은 거 있다면 최순실이 받았을 거고 뭐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렇게 접근하는 게 이게 정상 아닌가요? 변호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저라면 그렇게 접근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이상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 예. 그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최순실 씨를 많이 자극하면 안 돼요. 그건 아, 최순실을 그런가요? 너무 자극을 하면 예. 생각지도 못하게 이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불편한 재판이에요. 아. 그래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둘 다 같이 재판 안 받으려고 끝까지 어떻게든 분리해서 하자고 계속 했던 게 예. 그런 이유고요. 어제 최순실이 안 나온 이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정말 다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장담을 했는데 다음 길에 나옵니다. 어차피. 나온다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노승일 부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최순실 씨 왜냐하면 본인이- 노승일 부장이 과거의 청문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친한 언니 사이, 언니 동생 사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될 때
최순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박 전 대통령이 있으면. 그래서 원래는 최순실에 나오지 않으면 노승일 부장이 증인신문을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반대신문권이라는 걸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피고인도 신문을 해야지 검찰 측에 유리한 얘기만 하고 피고인 반대신문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이경재 변호사만 혼자 들어가서 질문한 겁니다. 어떻게든 반대신문권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제 최순실이 나가지 않은 이유는 그 불편한 상황. 그게 박 전 대통령 관계가 틀어지기, 이 안에서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한쪽이 무너지면 사실 둘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노승일 부장이 그동안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언니 동생 사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최순실 씨가 그 앞에 앉아서 그 얘기를 다시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반대 신문권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이경재 변호사도 어느 정도 이상은 해줄 테니까 어제 그 반의 법정에서 최순실과 노승일 부장 사이 고성이 오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어제 최순실은 의도되게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노승일 전 부장이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친언니처럼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는 정을 했는데 그거는 물론 나중에 한 번 더 최순실한테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정인으로 있는데 이 사람한테 들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노승일 부장은.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친언니가 아니라 정말 피를 같이 하는 친자매라 하더라도 같은 주머니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지만 그럼 한 사람이 여동생하고 같이 주머니 씁니까? 계산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증하기 쉽게 하면 지금 경제 공동체라는 걸 입증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저는 지금 이경재 변호사나 이런 분보다도 검찰이 지금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저는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윤석열 지검장이 온 뒤에 검찰이 과연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가 들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이 변호사들을 보면요. 이 강도가 얼마나 높아졌냐면 아예 검사를 이제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가 얼마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수현 씨 녹취록에 나온 검사와 고영태가 공모해서 우리를 이렇게 몰았다. 그 검사가 누구냐고 하니까 최순실이 법정에서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이다. 근거가 뭐냐? 나 그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당황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런 근거 없이 들었다는 건데 윤석열이 어쨌든 고영태와 공모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또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첫 재판에서 앞에 앉아있는 두 명의 메인 공격수 검사를 지적하면서 저분 둘이는 돈봉투 만찬에 참석했던 그 장본인이다. 저분들도 뇌물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순실 박근혜 측 변호인들의 작전이 진짜 지금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왕좌왕하는데 그 하이라이트는 검사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검사들 공격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확실하게 선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박근혜 쪽 변호사, 최순실 쪽 변호사는 편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이재용 부회장 저 재판요. 저도 이제 친한 법조인한테 들어보니까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무죄라도 나면 최순실 변호인들은 정말 편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재용 부회장 그 구속기간 만료가 제가 알기로 8월 중순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때까지 결론이 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선고 안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같이 선고예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 기다려야 같이 되는 거죠? 선고를 그쪽으로. 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혐의가 없어요. 추가 혐의가 있어야 또 계속 구속을 하잖아요. 8월 중순쯤에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이 한번 기각된 상황에서 다시 재청구해야 되니까 있는 없는 혐의 다 끌어모아서 국회에서 위증했던 부분까지 다 끌어모아서 이제 그때 영장을 다시 청구한 거거든요. 이번에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 그 국회 출석 안 한 거 하나 딱 쥐고 있다가 그걸로 다시 영장 재청구해서 지금 늘려놓은 상황이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를 보고 대응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의 결과는 최순실 박근혜 재판과 거의 동시간대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어때요? 그 검사들을 직접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거의 처음일 거 아니에요, 검사들?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법정에서 검사를 공격하는 건 처음 봤는데 심지어 최순실은 한웅재 부장검사한테 웃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검사가 물론 이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상대방이긴 하지만 저쪽을 자극하면 구형량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정중하게 이쪽에 대한 질문에 관련된 것을 신빙성을 좀 낮추거나
객관적인 증거 반대되는 사실로 반박하는 정도인데 검사들의 인신을 공격하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도 자체가 이 재판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한 누군가들 때문에 예.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정치 검사고 이거는 지금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우리를 모해하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전략이 옳다라고 보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검찰이 조금 주춤하고 있다. 이게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실패했었고 이종훈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조금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살짝 좀 주눅든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돼요.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갖게 되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공소유지를 해야 할 그 가장 중요한 2명의 그 부장검사가 사실은 이제 돈봉투 사건에 연루가 되고 뭐 감찰도 받고 이러다 보니 사실은 마음이 많이 좀 심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자, 이런 정도라면 사실은 그 윤석열 지검장께서 좀 판단을 내리셔서 그야말로 선수 교체를 좀 과감하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아마 계속 공세전을 펼칠 겁니다. 그러면 예.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공격이 좀 약간 둔화된다고 그래야 되나? 예.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설령 실제로 징계라도 받게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이제 이 검찰의 주장이 좀 타격을 입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상황까지 좀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그야말로 약간 그 좀 전략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찌됐건 검찰의 예봉을 둔화시키면 둔화시킬수록 자기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국면에서는 저쪽도 약간 좀 책 잡힐 일이 있으니까 공격을 하면 나한테 그렇게 뭐 괘씸죄를 적용한다든지 차마 못 그럴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참 교묘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잔머리 굴리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선수 교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예. 안 돼요. 안 되죠. 선수 교체는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이 보통 통상적인 재판은 수사라는 검사하고 이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달라요. 예. 공판 검사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큰 사건, 이게 지금 뭐 수사 기록만 12만 쪽 되는 사건인데 그거를 계속 담당했던 한웅재 부장하고 이원석 부장을 빼고 다른 사람을 공판에 넣으면 지겠다는 뜻입니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돈봉투 감찰이 딱 시작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공소유지거든요. 예. 노승원 차장도 사실 이번 수사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연루가 돼 있는 것처럼 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소유지를 할 때 이것만 매진해도 쉽지 않은데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돈봉투 사건을 무마하거나 뭐 이걸 덮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추호도하지 않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들이 검찰이 공소유지하는데 악재인 것만은 분명히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도 백 변호사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대한민국의 검찰은 굉장히 대단한 조직입니다. 독점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최순실을 수사하는 검사가 열심히 하기 싫다, 좀 적당히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새로 투입되면 정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검찰 상태가 어떠냐? 요즘 검찰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왜? 새로운 검찰총장이 오지 않았고 예. 전부 다 관심은 뭐냐면 자기 인사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정권도 바뀌고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할 때 아니 지금 중요한 거는 저 최순실 게이트를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는 거다 그랬는데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지금 걱정되는 거는 검사들의 사기 또는 검사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이고 그 조직은 힘이 막강합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는 최근에 최순실을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직접 거의 반 변호사처럼 이제 질문도 하고 하다가 엊그제 신문 보니까 아니 검사가 끼어드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고 난 뒤에 끝날 때쯤 돼가지고 재판장한테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의 본인이 지금 기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유라 씨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이경재 변호사 이런 분들 인터뷰하는 걸 보면요. 저쪽은 오히려 기가 살아있고 지금 검찰은 과거에 최순실이 처음 왔을 때 곰탕 뭐 한 그릇 남겼다는 이야기까지 하던 그분들이 지금 갑자기 소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정유라가 구속영장 기각되고 하면 검찰에서 뭐가 멘트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과거의 검찰과 달리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위대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검찰의 발언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기자들에 대한 그렇네요. 브리핑도 없습니다. 그거 보면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은 최순실 쪽에 기가 살고 있고 검찰은 조금 주눅든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도 조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정치권 이슈들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사드 보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진상규명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 브리핑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의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 보고 시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 저 마지막 얘기요. 비공개 합의를 군 통수권자에게 할 수는 없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저 말이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고 진실인 것 같은데요. 예. 뭐 사실 좀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내기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막 언론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 국민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만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매도를 했다가 지금은 그게 한미 간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좀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 자체도 이제 언론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고 일단 군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 사실은 지금 정책실장보다 군 자체로만 봐도 군 통수권자가 훨씬 더 상급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통수권자에겐 보고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결정은 누가 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수석이 말한 것처럼 비밀로 하자. 군사적인 문제이고 이게 외교적 안보적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까지는 다 알리지 말자 혹은 언론에는 다 알리지 말자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책 결정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에게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대통령에게도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 그 전에 권한대행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보고가 안 됐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다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논리라고 하면은 황교안 권한대행도 몰랐어. 그렇죠. 근데 신임 정부가 바뀌고 나서만 지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좀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그래서 국기문란이라는 말이 나왔었고. 그런데 여기서 어제 청와대는 정책실장 선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은 장관이 모를 수가 있는 거냐 또 그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는 지금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실장님이 이제 바뀌었고요. 이런 분들은 바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정의용 지금 실장하고 군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보실장 라인들이 이번에 뭐 사임을 표시한 김 교수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다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치와 보관 또는 반입에 대해서도 좀 엇갈린 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민구 장관이나 이 군 안보 라인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대통령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안보관과 생각이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선정한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드가 논란이 되면 모든 정보를 성실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민구 장관이나 또 다른 그 밑에 있는 지휘 라인이나 청와대에 대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보고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뭐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한민구 장관과 그 밑에 이제 보고 라인들은 도덕적 책임은 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진보냐 보수냐 그쪽에 나왔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안보고요. 또 하나는 사드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논란이 됐다면 바뀌자마자 저는 군부에서 이 관련자들은 전부 다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이 논란 자체를 벌이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 문제를 공개해가지고 논란이 된 거는 외교적으로는 손해가 더 많았다고 봅니다. 왜? 중국은 또다시 사드를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은 1조 원 우리 투자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갖다가 겉으로 이제 공론화함으로써
얻은 손실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하려면 역시 국방부가 좀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 의원께서도 보시기에 지금 보수 정권 9년이었고 참여정부 때도 군과의 마찰이 있었는데 그랬죠. 그런 부분이 이번 건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세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실장 선에서만 모든 게 결정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지금 군부의 입장에서는 뭐 알면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주고 모른다면 그런 태도였죠. 말자라고 예. 하는 정도의 태도를 지금 계속 유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로서의 그 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예. 한민구 장관의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곧 물러날 상황이고 내가 충복을 바쳐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실장이 절차상의 어떤 문제를 안고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 두 사람의 의도든 아니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던지 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세세하게 보고할 필요성은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게 빨리 그러면 국방부 장관을 인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렇지도 지금 속도를 또 못 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뭐 빨리 교체를 하고 싶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들리는 얘기는 검증 과정에서 뭐 자꾸 이렇게 후보자들이 탈락을 하고 그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인도 좀 고려 중이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빨리 일단 후임 장관을 임명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게 맞겠죠. 아마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민구 장관에게는 직접 책임을 묻지 않고 뭐 그 밑에선 그러니까 정책실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 짓기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신속하게 빨리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처리 과정에서 사실은 이 설명이 좀 부족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위승호 정책실장이 혼자 당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일단 발표가 나왔는데, 그건 누구라도 납득하기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저 정책실장이 정말 힘이 강한, 힘이 좀 있는 그런 보직이라 한들. 장관에게 전혀 보고 안 하고 이걸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청와대 안보실장도 있는데 그걸 또 뭐 안 했다 그러고 그리고 그 반면에 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는 또 보고를 했다 한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좀 설명이 좀 이렇게 명쾌하게 떨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와대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 일단 그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겠다라고 전략을 수립한 것까지는 좋은데 설명도 좀 친절하게 그다음에 말끔하게 떨어지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설명, 그러니까 어저께 그 내놓은 그 설명이, 물론 이제 그 청와대 조사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뭐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하여튼 그 약간 좀 여러 가지 의구심들은 좀 많이 남는 그런 그 좀 불충분한 설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 만약에 불충분하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요. 글쎄요. 이 논란이 아까 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외교적으로까지도 좀 파장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수습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청와대에서도 밝혔다시피 이게 국내적 절차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에 좀 국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누차 강조해 왔던 것이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국내법에 의한 절차들 다 밟아 나가겠다. 그리고 그 보고를 다 받아본 다음에 내가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그 보고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수권자의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4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예를 들면 공여 부지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현재 나와 있는 32만 평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1차, 2차로 나눠져서 추가적으로 70만 평 정도의 땅을 공여받을 예정이다, 공여줄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일단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언론에서 이제 지금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이 이제 상당 부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하게 하고 결정을 하자는 건 대략 한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 부분은 뭐 절차적으로 확실하게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거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그 사드 지금 2기는 지금 이미 실전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4기는 아직 배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4개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 사이에 이제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적으로는
일단 적법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아까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부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것도 지금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는 33만 평 기준, 33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넘어가면 굉장히 세밀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요. 그렇죠. 그게 33만 제곱미터가 아니면 예. 좀 간이하게 하는데 이게 32만 7,799제곱미터면은 예. 이건 딱 거기에 맞췄다고 해석을 할 수가 33만을 있죠. 조금 덜하게 하려고 맞췄다는 거고요. 예. 약간 첫 번째 제공된 부지 자체가 좀 기형적인 모양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궁극적으로 70만 제곱미터 정도의 부지를 공급하기로 했으면 이거는 이렇게 부지를 잘라서 했으면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의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절차적으로 좀 명확하게 해서 사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힌 대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줄까 이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죠. 군사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을 확실하게 투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는 가운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요. 80%를 훌쩍 뛰어넘는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제 70%대로 떨어지니까 또다시 뉴스가 되고 있고. 근데 뭐 반대로 저는 아직도 78%라는 생각이 여전히. 드는데 왜냐하면 예. 워낙 전에 80% 넘었던 게 정말 대단했던 거고 예. 저는 지금 분위기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김영삼 대통령 초기와 좀 비슷합니다. 그때는 뭐 90% 넘는 조사도 나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문민정부 그때는 이제 군부 독재가 끝났다는 의미였고 이번에는 이제 진보 정부가 10년 9년 만에 생긴 데 대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어쨌든 탄핵당함으로써 좀 비참하게 끝나고 난 뒤에 좀 서민 같은 대통령이 왔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게 정책이나 인사보다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보니까 나는 찍지는 않았지만 서민 같고 우리 이웃 같네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많이 나온 건데 다만 이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정책을 내놓고 하게 되면 그렇죠. 절대 저는 78% 지금 이것도 많은 것이고요. 대개 50%를 넘으면 아주 괜찮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높은 지지율이 좀 가겠으나 6개월 지난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국민들은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제일 먼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 세력이 보수 쪽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이 처음에 비판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00%의 국민들을 만족할 수 있는 정치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내려가는 건데 예. 지금 타임도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높네요, 예, 지금. 이 78이면요. 이 역대 정부에서 아마 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그렇다고 취임 한 달 후의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45%였고 그러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52.6%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예. 대통령도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 장관 인사, 고소형 인사가 문제가 되면서 그랬죠. 거의 한두 달 만에 저렇게 거의 20% 이상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러니까 지금 장관 인사가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계속 잡기 위해서는 예. 정말 인사 정책에 있어서 좀 계속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인기가 많았던 그런 서민적인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초반에 했었던 인사가 주는 신선함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통 행보하고, 그러니까 워낙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이 소통 행보하고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대비가 확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일상적인 모습인데도 굉장히 더 좋아 보이는 네, 예. 그런 이제 효과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거품이 조금 이제 빠지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거고 이건 뭐 정상적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사실은 약간 좀 이제 우려스럽게 지금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은 인선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 예. 딱 이제 공개를 했을 때는 굉장히 참신한 걸 그런데 검증대에 올려놓고 보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흠결이 나오는데 예전에 뭐 이 보수 정권에서 논란이 됐던 인물들하고 그 내용 면에서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 뭐 위장 전입도 다 했고 뭐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진보 진영에서 그래도 참 자기 목소리 내고 정말 참신하고 이렇게 좋았던 이미지가 의외의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국민들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지지율이 아무래도 예. 소강 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뭐 문재인 대통령도 잘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참 여의치가 않다는 거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사 문제는요? 그렇죠. 인사 문제는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진보 정권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이게 일단 기대치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에 도덕적인 대한 기준치가 더 높죠. 높다라고 예. 하는 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족쇄일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고 가야 되는 이건 뭐 어떤 숙명 같은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뭐 어찌됐건 그 눈높이에 최대한 맞춰서 하지만 참신한 인물로 계속 좀 골라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예.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속도가 조금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 속도도 너무 둔화되면 또 국민들이 또 약간 실망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어렵습니다. 겁니다. 네. 높은 도덕성을 갖추면서도 국민들에게 신선하다 이런 인사를 찾아야 되는 거기 예.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예. 인수위가 있었으면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검증해보고 또 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동안의 그 인선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친분 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 원래 인수위가 있다면 그런 인재 풀들을 법적 기구에 의해서 뭐 세무에 관련된 것이든 법적인 것이든 이런 것들 다 검증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시가 조금 짧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래도 국민들이 좀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니까 이 정도 이제 유지되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예. 문제는 진짜 말 그대로의 정권 초기 한 달간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후에 있는 인선에 대해서는 이미 한 달 정도 국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은 사람을 좀 인선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이 이제 국민들에게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측면들을 조금 더 잘 해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이제 70% 후반대의 지지율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유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취임한 게 5월 10일이었죠. 이제 한 달이 조금 못 된 시점이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약간의 변명을 좀 해드린다면,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지난 정부에서요 국내에 있는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보통 미리 다 해놓습니다. 이른바 이제 조난 자료라 그래서 쫙 이렇게 쌓여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 좀 어느 정도 좀 이름을 알만한 정도의 인물들은 사실 쓰는 파일을 청와대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있죠. 예, 데이터베이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거를 인수인계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예, 사실 그거 없으면 참 이거 검증하는 거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없었을 가능성이 뭐 A4 몇 장 주고 갔다고 하는 그래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그런 인물들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해야 되거나 예. 아니면 경찰이나 이런 쪽에 있던 자료를 다시 또 받고 재검증하고 이런 절차들이 또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 아마 인사검증 그 과정이 그래서 지난 과거 정부들보다 한 2배 이상 걸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약간 감안을 해줘야 한다. 예, 사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참여정부 끝나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그 파일을 다 줬는데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안 받는다고 네,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김상조 후보 자도 여전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김상조 후보자는 청보고서 채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내부를 아직은 뭐 여기도 당론으로 딱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갈 것 같고 이제 이 다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김상조 후보자까지는 국민의당이 받는데 예. 국민의당도 모두 오케이를 하다 보면 또 이제 민주당 이중대 뭐 이런 지금 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반대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그 타이밍을 지금 이제 국민의당도 잡아야 되는데 예.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뭐 당론으로 안 되라고 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지금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뭐 강경화 후보자나 뭐 김민수 헌법재판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할 때 한 번은 이제 국민의당이 뭔가 이제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어쨌건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날 청문회에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대응을 굉장히 성과가 잘했던 좋아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일단 야당의 공격을 또 너무 제대로 못했던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국민들이 그 청문회를 바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당초 반대하려고 했던 국민의당이 고민에 빠진 거고 예. 뭐 지금 그렇게 고민하다 갑자기 다시 반대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김상조 후보자가 이제 어쨌건 청보고서 채택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혹 백화점, 경제비리 종합세트라고까지 불릴 수 있는 분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면 공정위의 조사 결과나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초중등학교 2급 영어 정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2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글쎄 보수 쪽 일단 바른정당까지 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이낙연 총리 후보자도 그렇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거를 글쎄요. 그렇죠. 근데 바른정당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도와준 것이고요. 저는 좀 다른데 지금 지상욱 의원의 했던 저 말이 뭐냐면요. 지난해 말에 이제 김상조 후보자의
아내가 부인이 한 서울의 공립고교에 이제 강사로 채용됐는데 예. 그때 강사 기준을 보면 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말했던 뭐 그런 겁니다. 근데 6개 항목 어느 것에도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은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는 0점입니다. 그런데 예. 20점을 맞아서 1등을 해서 채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채용 과정이 너무나도 부당하다. 그랬더니 예. 김상조 후보자는 그게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한 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 접근만 볼 때는 어쨌든 공정한 거래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상조라는 사람의 자질면에서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뭐 같은 뭐 시기에 대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저분은 누구보다도 공정거래위원장을 잘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게 지금 우리가 청문회 이야기했지만 지금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야당의 아직 야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예. 그날 보니까 오히려 김상조 부자가 말로는 적어도 말로는 국회의원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요. 또 저도 이제 그 국회의원 시절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많이 비판했는데 예. 정말 안 먹히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던 분이 로펌에 들어가면 그 로펌에 누군가가 부탁하면 다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관행과 오랜 어떤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이거를 깨려면 제가 볼 때는 민간에서 누군가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김상조 교수가 아마도 가면 참 잘할 것이고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거는 저 도덕적 결함은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다운계약서, 뭐 위장전입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 김상조 후보자 정도는 저는 좀 통과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회의원들은 계산을 합니다. 자, 10몇 명 나왔어. 이 중에서 우리가 한 3명 정도는 떨어뜨려야 해. 꼭 그렇게 접근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합니다. 과거 민주당도 그랬고, 제 기억에. 그런데 예. 뒤로 가면 또 그러죠. 또, 우리끼리 만나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 미안해.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야성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은 18대 때는 거의 80명이 전투력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107명인데도 불구하고 청문 과정을 보면 아직은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국민의당이 김상조 후보자도 지금 해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 8일날 의총 열고 9일날 지금 하자는 거 아닙니까? 채택을. 예. 그렇다 그러면 국민의당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때고 자, 그러면 김상조는 살리더라도 그럼 또 다른 분들이 쭉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 국방장관을 내정했다가 금정에 뭔가 걸려가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지지율을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살려야 하나. 근데 지금 발표된 분들 중에는 제가 볼 때는 한두 분은 아마도 낙마시키려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라면 제가 그렇다면 저는 지금 발표한 사람들 전원 다 구출해서 같이 가자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근데 저도 뭐 야당 의원을 해봤습니다만 10명 중에 3명을 꼭 떨어뜨려야 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화력을 좀 집중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같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야당은 힘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명분이거든요. 예. 명분이 있는 사람, 야당 입장에서의 명분이 있는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고. 확실한 하자가 있는 그렇죠. 사람. 근데 지금 김상조 후보자가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에 심지어는 야당의 의원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 진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안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를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해 보자면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안 통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제 청문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채택이냐 부적격이냐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변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정도까지는 뭐 부적격의 의견을 좀 변기해서 채택하는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고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당장 내일 인사청문회가 3명에 대해서 동시에 하는데 이종훈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 3분 중에 누구 거를 좀 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다 관심은 가죠.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도 사실은 뭐 흠결은 별로 없지만 경제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궁금하긴 한데 그런데 아마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사람 정도는 포기하지 않고는 안 될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이낙연 그 총리 후보자도 그렇고 이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그렇고 흠결이 사실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흠결이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아주 높은 도덕성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약간 조금 그 부적절했던 처신을 했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자, 그런데도 일단 뭐 국민의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이 그렇게까지 반대를 안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이제 용서가 된다는 거죠. 국민들도 용납이 되고.
그런데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봐줄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한 사람 정도는 내줄 생각은 해야 할 거다.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아마 대통령도 대강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청와대 쪽에서도 아마 이 사람은 이거 좀 지키기 힘들다라는 거 아마 느끼고 있을 거고, 지금 국민의당이나 특히 국민의당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국면에서는 어찌됐건 뭐 거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쪽에서도 그 사람은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분명히 있다. 예. 그러면 내줄 건 내줄고 지킬 건 확실히 지키는 전략으로 청와대도 좀 전략 전환을 좀 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이게 비단 대야 관계뿐만 아니고 국민들 눈높이하고도 이게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심하다, 아니다 이런 판단 정도는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가야 된다. 너무 이거 초반에 한두 명 내주기 시작하면 계속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밀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예.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인사 문제에서 꼭 발목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게요, 중요한 거는 야당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장관 후보자는 여론과의 싸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총리는 국회를 통과 못하면 총리 자체가 안 되지만 장관은 다르죠. 야당이 반대해도 그냥 버티고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장관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점수를 많이 잃습니다, 국민들한테. 그게 문제인데. 강행한다는 이미지를 줄 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정훈 평론가의 말씀처럼 지금 만약에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한 명 정도를 내줘야 되느냐. 아마도 이것은 이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마음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에서 거의 뭐 입체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 예.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5가지 고위공직자가 돼서는 안 되는 등목 5가지 중에서 거의 뭐 서너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해명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뇌리 속에 들어간 것. 근데 제가 아까 김상조 후보자가 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김상조 후보자도 그에 못지않게 뭐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론만 보면 적어도 SNS의 타임라인을 읽어보면 김상조는 흠은 좀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이미 여론에서 나름대로 몰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 또는 김일수 현재 소장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여론 싸움에서 이기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가는 것이고 예. 이 정도 해가지고 우리 큰일 나겠다 싶으면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저는, 흐름을 그렇죠. 잘 살펴야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여론과의 싸움이고 또 야당도 예. 현장에서 아무리 야당이 잘했더라도 아무 의미 없고요. 야당이 정말 국민들한테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낙마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가 다른데 이 피해자요, 사형 판결 당사자를 저희 MBN이 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형을 내렸다 해도 그때 제발 목숨만 살리더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가 어쨌는가 그런 것도 그러고 그래봤자 그것이 그 재판에 참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그런 것은 기억이 없어요. 사과 받은 적이 없어. 그 나와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이제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지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백 변호사님, 이 피해를 당하신 분은 무죄를 받았으니까 그 마음을 뭐 어떻게 저희가 헤아리겠습니다만은 글쎄 5.18 단체들은 중요한 문제 아니다라는 좀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희수 지금 헌재 소장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이렇게 굉장히 부적절한 판결, 이제 군법무관 시절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예. 군법무관 시절의 판결까지도 문제 삼는 건 좀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류의 결정을 많이 했고 예.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도 가장 최근에 뭐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도 유일하게 홀로 이제 위헌 부분 그랬죠. 의견을 냈었죠. 처음에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네, 그게 더 오히려 메인이었어요. 네. 아직도 예. 통진당 해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이제 지금 현 보수 쪽, 그 야당 쪽에 집중 이제 포화 대상이 됐었는데 예. 이게 지금 5.18 문제 때문에 이제 과거로 돌아간 거거든요. 저는 김희수 헌재 소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부분, 이 5.18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호남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뭐 5.18 관련 단체나 이런 곳에서 좀 괜찮다는 취지로 넘어가 줄 수만 있다면 헌재 소장으로 임명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예. 근데 사실 그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냈다라는 거를 문제 삼는다면 헌재 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바뀌진 않거든요.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그 의견이 취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헌재 소장의 그 흠결을 문제 삼는 건 오히려 그 예. 헌법
그 정신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 넘어간다면 저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사실 김의수 후보자는 이정도 봤을 때 국민의당이 정말 어떻게 당사자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5.18하고 호남 민심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니까. 아까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뭐 호남에서 사실은 이번에 얼마나 많이 지지를 해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그리고 5.18 관련해서는 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진보 진영의 인사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다 그렇고요. 5.18 단체 쪽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 당시 누구였어도 똑같았을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인수 헌재 소장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때 뭐 분위기가 워낙 군 총이 법원이라는 지배하던 것이. 그런 시대였고 그 당시에 그 분위기 살벌했던 분위기를 고려하면 누구라도 아마 그렇게 재판 결과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지금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개인의 어떤 그 귀책으로 이제 몰고 가긴 좀 힘들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약간 양해를 해주는 이제 그런 그 분위기인 건데, 이제 사실은 그런데 그 판결을 받은 조금 전에 어떤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건 참 용납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좀 대승적 차원에서 용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는 그 김일수 헌재 소장 그 후보자께서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풀 건 좀 풀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본인으로서도 그 당시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마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마 마음의 짐을 늘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마음의 짐으로 안고 있었을 텐데 그 부분도 이번에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좋은 계기일 수 있으니까 풀 건 좀 풀고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근데 저 부분은요, 저는 지금 방금 녹취에 나온 그 운전기사 배 씨가 했던 주장은 뭐냐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분이 분노하는 것은 2012년에도 이분이 이제 헌재 소장이 아니라 헌재 재판관으로서 인사청문을 한 받았습니다. 그때 최민희 의원으로 기억합니다만 민주당 의원 쪽에서 이 문제를 똑같이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좀 됐는데 어쨌든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때 문제는 뭐였냐면 사과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역사 속에서 정말 일개 군 법무관이 뭘 하겠습니까? 시킨 대로 그냥 판결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소극적 장을 한 분도 있고, 또 소극적 장을 안 했더라도 그 뒤에 이제 판결이 뒤집혀진 뒤에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뭐 참 안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2012년에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저분은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인수 재판관, 현재 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지금 나와 있고, 또 아들이 특혜 대출 5억 원인가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또 제가 봐도 의외로 사람들을 갖다 파보면요, 뭐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국민의 눈높이는 과거의 보수정 것보다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 최순실 뭐 이 사태를 보면서 특혜를 받거나 이런 반칙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노하기 때문에 저분은 좀 다릅니다. 다른 장관들하고 달리 국회에 과반 인준이 필요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논란이 되게 되면 저분은 국민의당의 어떤 스탠스에 따라 가지고 낙마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청문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겠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하나 좀 바로잡으면 2012년에 인사청문회를 할 때 그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당시의 후보자가 이건 매우 잘못된 일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인터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사과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판사로서 그 당시에 본인이 했었던 그 행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일단 사과가 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변호사님이 5.18 단체 등에서도 좀 얘기를 해주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 5.18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가. 그 단체가 지난번에 모임을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만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줬습니다. 중대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청문회 같은 데에서요, 사과할 부분은 확실하게 사과하는 이런 태도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해명할 건 해명해야 그렇죠. 되겠지만, 청문위원들도 발전했지만 이 청문을 당하는 후보자들도 좀 굉장히 진전됐기 때문에 특히 김상조 후보자는 좀 깜짝 놀랐고, 이낙연 후보자도 하는 걸 보니까 절대 은성 높이지 않고 굉장히 저자세 로키로 하는 걸 보면 후보자들도 굉장히 최근에는 이런 대응을 잘하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정말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무슨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또는 지금 국민 여론도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일 때는 참았다가 2개 되면 분노하고 3개 되면 이제 폭발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6명 중에서 몇 명이 위작 전임했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한 명에 대해서도 1-2개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너무 많을 경우에는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이거는 무슨 탈루 의혹도 있는 것 같고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는 것 같고 위장 결변 분명히 있었고 뭐 등등등등 너무 많아져 버리면 아니 아무리 강경화 후보자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 할 분이 저분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론전에서 과연 얼마나 강경화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느냐 문제인데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이제 강경화 후보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종훈 박사님, 김기정 차장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내정을 했다가 청와대 참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질로 봐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설명은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좀 일이 좀 있어서 그만두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은 돼서 설명은 됐습니다만 그 뒷얘기로 전해지는 바로는 뭐 지금 여성단체 쪽에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성단체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 대략 이제 저희가 추정은 하죠. 어떤 사안일 거라고. 뭐 대학 교수 시절에 이제 있었던 이제 그런 이제 얘기인데 뭐 구설수가 이제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그 청와대에 그렇게 내정됐을 당시에도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했대요. 이게 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라고. 그런데 아마 청와대가 그 부분까지는 포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 사후 포착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이제 물러난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번이 사실 근데 2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수석 내정하자마자 이제 곧바로 이제 취소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 역시 약간 그 뭐 참사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인사와 관련한 약간 불협화음이라고 분명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게 튀다라는 거죠. 이런 일도 앞으로 없도록 사실은 인사검증 더욱 더 철저히 하셔야 할 거예요. 그 이 문제의 원인은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뭐 일단 초기에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역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인사검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잘 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미 내정됐고 이건 그 일자리 수석은 내정이었습니다만 이분은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이게 또 다시 한번 밝혀지니까 그걸 철회하고 혹은 경질시키고라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의 청와대가 안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국민들이 모르면 알아서 넘어간다. 임명했으면 강행한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차후에도 뭔가가 밝혀지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추후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 청와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잘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김기정 교수 쪽 케이스는 좀 아는데 저분이 어쨌든 경남고 후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2013년부터 같이 이제 호흡을 맞췄고, 뭐 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외교안보 부문의 책임자였습니다. 최근까지. 그래서 이분은 아마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 문제는 제가 빼고 자질 면에서는 제가 봐도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울 때 도와줬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했고 또 이분이 문정인 전 연대 교수하고 좀 친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정인 교수를 외교안보실장에 추천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친한 후배를 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용기를 낸 것이고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자기하고 친하고 일을 잘하는 분이라도 도덕성 문제는 저렇게 좀 해야지 안 그러면요 국민들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관들도 지금 12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그 인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정 차장 같은 경우는 읍참마속 이런 의미도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거네요.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사를 보면 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한 다음에 이게 인사수석실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민정에서 지금 거르고 있는 작업이 지금 민정수석이 조국 교수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된 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거죠. 저도 이 부분은 역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 뭐 김기정 2차장 같은 경우에 경질하지 않고 끌고 간다고 해서 엄청나게 언론으로부터 문매를 맞을 상황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들도 이거 하나하나 다 알아서 저 교수 시절에 문제 있었다는 얘기 도는데 왜 경질 안 시키지라고 하는 국민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뭐 장관급이나 이런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인사검증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해서 확인을 해보고 이 정도면은 부적격하다라는 입장이 세워지면 현재 일을 하고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금까지 뭐 외교안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줬다고 할지라도 경질을 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이 아닌가. 그래서 청와대의 도덕성 기준, 그 부분이 청와대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강화가 돼 있고 우리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리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근데 짧게 한마디만요. 저게 또 지금 연세대 정외과에 대한 견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도 연대 정외과죠. 그렇고 문정인 교수가 그전에는 안보실장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연세대 정외과가 나름대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 외교 안보 라인에 중요한 이 정책들을 많이 생산했던 곳이고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연세대학교 연정이라 그러는데 연정 출신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데 대한 자천의 비판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도 고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귀국을 했죠. 그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나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못을 한 바람에 대선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항에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이제 전국을 돌면서 낙선 인사를 하는데 이종훈 박사님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거운동도 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낙선운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이죠. 그러니까 이 당대표 선거운동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에서는 문자 메시지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광야에 선다. 그런데 저 공항 장면을 보면 그 지지자들한테 사전에 또 문자 다 보낸 것 같아요. 공항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약간의 살짝 좀 연출한 그런 흔적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새머리를 벌써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계속 그 가만히 안 계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히려 미국 가셨나라고 의문을 가질 정도로 계속 이제 국내 정치, 특히 당내 그 정치에 이제 몰입을 해 오셨던 거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드셨으니까. 뭐 새머리를 엄청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역시 이제 친박계하고의 결전 아니겠습니까? 그 대회전을 앞두고 새머리를 더 아주 공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당 내부에서 홍준표 전 지사의 귀국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갈리죠, 상당히. 그러니까 갈린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홍준표라는 정치인 자체가 호감과 비호감이 극명하게 갈리는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의 사정은 이제 홍준표 전 지사가 나름대로 운은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사정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탄핵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친박에 대해서는 국민들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친박이 아닌 분 중에서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전부 다 바른정당으로 갔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전에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분들 뭐 김무성, 오세훈, 남경필, 유승민 전부 다 지금 바른정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전 지사가 내가 나가는데 나랑 한번 붙어보자 누구 있어 할 때 국민들은 얼핏 떠올 인물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 뭐 거론되는 분들이 정우택, 나경원, 뭐 원유철, 홍문종 이 정도인데 이 중에서 뭐 정우택 원내대표는 출마 안 했다 그랬고 그렇다면 홍준표 전 지사는 현실적으로 할만하네 하고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외부에서 영입하자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 좀 계십니다. 그게 인물이 없으니까 그 대안이 나오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철저하게 파괴됐기 때문에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홍준표 전 지사가 나오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굴 모셔오자는데 모셔오고 싶어도 오겠다는 분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베스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준표가. 제가 봐도. 근데 차선으로서는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뭐 그럴 수 저는 근데
물론 마지막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선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언론 보도를 보면 홍준표 전 지사가 제일 유리하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전 지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한 득표를 한 것은 맞지만 또 반대로 어떤 블락에 갇혔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권고하는데 가정교사를 좀 두셔가지고 예. 언어 순화 문제라든지 또는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이런 문제는 좀 고치시라. 예. 그러면 야권 지도자로서 뭐 나름대로 파이팅 자체는 이 야성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저 정도 야성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고 제가 지금 얼핏 떠오르는 거는 뭐 이재호, 김문수 정도? 예. 그 말고는 홍준표처럼 싸움 잘하는 분들은 없고요. 지금 예. 작가가 지금 제 대본에 쓴 홍준표에 대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천재 싸움꾼인데 예. 이 분이 싸우면 천재라고 예, 본인은 딴건 모르지만 그랬죠. 예. 싸움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리더로서는 뭐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분이 5년 뒤를 본다면 조금 언어 순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알겠습니다. 실제로 좀 반대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문정 의원은 잠이 안 온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다 저 바퀴 걸레라고 하고 다 빼버리면 그러면 뭐 1%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자유한국당이 왕따 되는 길 그분이 선택하고 있는 거죠. 홍준표 만약에 지사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한국당에도 아주 불행한 일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도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홍문정 의원의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확장성이 없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친박이 만약에 다시 당권을 잡는다고 해가지고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거기는 더 없지 않나요? 저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책임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친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숫자라고 지금 가늠하기 좀 쉽지 않지만 그분들이 이제 일단 자유한국당에 이렇게 뿌리를 딱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변화한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국민들한테. 저도 진짜 안타까운 건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가 같이 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야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바르게 갈 수 있을 텐데 예. 현실적으로 지금 보수가 거의 괴멸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괴멸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사실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최소한 저는 당권 나가지 않겠다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국에 가셔서 뭔가 좀 자기 반성과 고민하고 오신다고 했는데 저는 미국에 가셨는지 잘 모를 정도로 SNS를 열심히 하셔서 계속 정치에 참여해 오셨었고 예. 또 들어와서도 지금 계속 이제 또 당권에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 그냥 저는 이 정치의 평가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변화하고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신보수주의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신보수주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리고 홍준표 전 지사는 아직도 종북 좌파라는 표현 잘 쓰시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도 좀 안 써야 될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은데 아직도 너무 구시대적인 그런 얘기들만 가지고 예. 싸움을 하려고만 하신다면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아 이건 좀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유한국당이 저는 누가 당권을 잡더라도 너무 신선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변화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저 앞으로도 나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도 뭐 다른 당 얘기긴 하지만 좀 어떻게 예. 뭐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정치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시대의 막차가 될 거냐, 새시대의 차차가 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들 하는데 아마도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모든 정당들이 이제는 구정치의 시대가 좀 가고 새로운 정치의 시대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당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정당들이 이제는 그동안 당권을 잡았고 대통령 후보가 됐던 분들이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 교체를 위해서 자리를 내주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 지사가 지금 이렇게 자기가 다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로서도 그러니까 뭐 당대표 한 번의 끝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꼭 옳은 것인지도 모르겠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MBN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